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저희가 처음 모셨습니다. 아, 예. 주성환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예,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탈북민 출신 언론인으로 되게 유명하시고요. 벌써 20년이 넘으셨. 그렇죠. 제가 기자 시작한 지도 이제 22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 거의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2002년도에 한국에 왔고, 예. 2002년도 6월에 제가 하나원 나와서 예. 10월부터 기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뒤부터 기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는 2003년도부터 다니고 있으니까 동아일보만 2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북민 출신 1호인가요? 언론 1호는 아닙니다. 예. 그 전에도 계셨었나요? 예, 예전에 그 내외통신 이제 국정원 산하에서 있을 때 뭐 탈북 외교관 출신 뭐 이런 분들이 오면 그쪽에서 일을 시키다가 나중에 연합뉴스로 통합되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일하던 분이 아마 1호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은퇴하셨죠, 이제는. 예. 근데 또 이제 언론인이다 보니까 예. 이제 또 글도 이제 좀 세게 쓰시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책도 쓰시고 예. 남과 북, 좌와 우의 경계에서 이런 책도 쓰시고 뭔가 북한의 막 실태, 이 정권에 대해서 막 폭로도 하시고 세게 예. 말씀을 하시면 예. 약간 어떻게 뭐 어떤 위협이 온다라든지 예. 이런 좀 걱정은 없으세요? 위협은 당연히 오죠. 와요. 제가 예, 기자 시작할 때 예. 제가 감수했던 것이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그 뭐 먹고 살기 힘들어 온 것도 아니고, 예. 저 체제를 어떻게 바꿔보겠다. 이 혈기가 왕성하던 20대에 그런 각오로 왔습니다. 와서 그 여러 가지 그때는 뭐 직업을 뭐 국가에서 알선해주고 뭐 그런 때도 아니니까 예. 제가 막 찾아가지고 입사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한 1년 정도 한국 생활에 적응되니까 뭐 어떤 회사가 좀 괜찮은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003년도에 시험을 2개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언론사를요? 아니죠. 하나는 국가정보원에 시험 쳤고 하나는 동아일보에 시험을 쳤는데 예. 둘 다 합격된 겁니다. 거의 동시에. 우와. 그래서 어디를 갈 것이냐를 한참 고민하다가 네. 결국 저는 음지로 가느냐 양지로 가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내가 북한 체제와 싸우겠다고 와가지고 음지에서 사는 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양지를 선택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주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지금 21년째 북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제가 기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각오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뭐 북한이 뭐 한국에 또 그 간첩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 북한 체제를 가장 아프게 비판하는 기자가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또 북한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예. 그래서 그 도중에 진짜 암살될 걸 저는 각오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죽든 한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자. 오.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이렇게 오래 살아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각오라는 게 항상 언제 죽어도 준비가 다 있어야 되니까 일단 뭐 재산 같은 거 남길 생각도 안 하고 항상 영으로 살다 죽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예. 뭐 예전에 집이라도 하나 사놨을 걸 몰랐습니다. 예. 이거는 약간 농담 반 진담 반. 예. 근데 이제 기자 생활하려면 뭔가 계속해서 북한의 최신 정보를 접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예. 기자들에게는 취재원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상당수의 취재원이 현재 예. 뭐 북계에 계실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노출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어떻게 이제 취재를 하세요? 일단 뭐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탈북해서 금방 들어온 뭐 고위층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야 뭐 글쎄 물론 비공개 인물들이 많죠. 그런 예. 분들은 뭐 그렇다 쳐고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는 계속 연락하고 하는데 어쩌면 제가 기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보 요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네네네. 당연히 통신도 철저히 보안을 지켜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면 저는 항상 취재원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예. 이 뉴스가 나가서 이 뉴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 300명 미만이다 생각하면 저는 안 씁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 체제라는 게 뭐 알다시피 어디서 비밀 새 나간 것 같은데 저기서 나간 것 같다.
인원 300명이면 다 죽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아주 뭐 소중한 정보를 입수했다 하더라도 묵히는 거죠. 그러다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300명 이하로 알고 있는 정보는 기사화하지 않는다. 예. 그 정도로 그게 위험하다라는. 그렇죠. 뜻이네요. 그러면 저쪽에서 그냥 맘만 저쪽에서 먹으면 아마 제 전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계속 주성화 기자만 보는. 통전부라든지 대남기관에서 당연히 한국 언론들을 계속 보는데 저만큼 김정은만이 욕하고 김정은 그 관련해 가지고 비밀 뭐 그런 내용을 많이 폭로했고 아마 한국에서 숙청 기사는 제가 제일 많이 썼을 겁니다. 누가 숙청됐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국 언론을 보다 보면 당연히 오늘 주성화가 뭐 썼을까를 계속 조사해 보겠죠. 그러면서 저쪽에서도 이 정보가 어느 통로를 통해서 흘러나갔는지를 계속 면밀히 주시할 거란 말이죠. 요거는 외교부 쪽의 뉴스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결국 저쪽하고 숨바꼭질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정보는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결국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저하고 연락을 했던 정보원 중에 잘못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신문 기사로 나갔던 뉴스 중에서 숙청돼가지고 숙청 기사 많이 썼지만은 네. 제가 숙청됐다는 인물 중에 살아나온 사람은 없었어요. 예. 오보는 아니었다. 워낙 북한 기사가 오보가 많지만은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도 뭐 우리나라 뭐 오보 많이 나오죠. 뭐 김정은 사망설부터 현성월 해서 죽었다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은 저는 현성월. 예. 뭐 그런 오보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었다가 한 사람 살아나온 적이 없죠. 근데 이게 참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냥 농반진반으로 하는 것 중에 예. 특종 중에 제일이 그냥 왜 지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르기. 네, 북한 기사 확인 안 같은 되고. 경우는 그냥 질러놓고 예를 들어 김정은이 죽었다. 예. 그럼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로 이게 북한 기사들이 그렇죠. 기자들이 북한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어차피 뭐 써봤자 북한이 뭐 확인 안 해주면 거의 확인할 수가 없는 뉴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막 질러 쓰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보통 그 통일부 출입 기자 와가지고 네. 한 2, 3년 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계속 순환 보직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질러도 다음에 2, 3년 뒤 보면 딴 뭐 경제부 취재하고 정치부 국회 나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 바닥에 이름 가지고 20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보가 났다 하면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브랜드 있는 기자인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저는 쓰지 않는다. 그게 맞죠. 예, 근데 뭐 굳이 안 써도 제가 또 쓸 거 많으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4년 네, 전에 네. 주성아 TV라고 시작해서. 근데 유튜브 하다 보니까 예. 유튜브에서는 간혹 야, 이런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신뢰도는 한 70%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신문에는 안 쓰지만은 누가 죽었다는 얘기가 있다. 근데 거기서는 한두 명 살아남은 사람 봤어요. 오. 그러니까 그것도 또 매일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는 조금 신뢰도를 좀 약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몇 가지 이자처럼 틀린 것들이 있는데 신문은 뭐 괜찮게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한 4년 됐나요? 3, 4년 전에 미국의 CNN이 예. 김정은 사망 기사 네. 써가지고 2020년 4월이었죠. 20년이었던가요? 예, 와, 그날 막 증시도 막 급락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뭐 저도 그때 주식 좀 팔았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아마 제 위키피디아 보면 누가 써놨는데 네. 한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김정은 안 죽었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채널 A도 나와서 안 죽었다고. 예. 그래서 안 죽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제가 짐작으로 그렇게 쓴 게 아니고 네. 저도 북한 취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일단 몇 가지가 이렇게 전문 기자라는 게 이게 필요한 거죠. 일단 묘양산에서 수술받아 죽었다고 하는데 묘양산에 심장 수술하는 병원이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왜 묘양산까지 가서 심장 수술합니까? 평양에 봉화진료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로 김정은이 또 이동하면 그 무슨 뭐 어느 병원 의사가 와서 집도해서 뭐 했다 이런 게 예. 향만병원 의사 뭐 이렇게 하는데 김정은은 자기 의사를 주치를 갖고 있거든요. 예. 뭐 김정은이 몸을 치료하던 의사를 일반 의료기관 내보내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체 정보가 나가는데 한국은 뭐 어디 교수하다가 대통령 주치하지만 한국과 다른 시스템입니다. 예. 김정은의 주치는 거의 뭐 차관급이고 집도 좋은 데서 대신 외부 접촉은 못하게 하는데
그런 의사가 집도했다는 것도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북한 상식에서 맞지 않고 그러니까 또 가장 중요하게는 김정은이 죽으면 그 북한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진돗개 발령된다든지 우리 말하면 예, 그런 동태가 전혀 포착되지 않고 김정은 경호부대의 동태도 거의 뭐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는 김정은은 무사하다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살아서 나왔고 예, 그래서 한국에서 저만 줄기차게 안 죽었다고 주장했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등장할 때까지는 또 아무도 모르고 있는. 네, 확인을 그렇지만 못하니. 확인은 못하지만 결국 그다음 나온 다음 보니까 아 주승화가 맞았구나 나중에라도 그렇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야. 제가 그때 같이 죽었다 했으면 아마 두고두고 어보로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이제 또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제 북한의 국방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요즘 한국과 이제 직결이 예, 되니까. 전쟁을 하겠다고 맨날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 뭐 맨날 뭐 싸제 끼고 막 이러는데 그 단순 비교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하나 좀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니까 예. 북한의 예를 들어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끌고 들어간 전차도 뭐 유럽이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구식이다. 완전 구식이죠. 근데 그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또 신식 꿈의 전차라면서요. 그렇죠. 꿈의 전차라고 이 책에 써 있습니다만은 그 러시아에서 가장 최신 전차가 그 북한에서는 때90이라고 하고 우리는 T90이라고 하는데 T-90. 예, 그 러시아 말로 때90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차는 김정은이 그렇게 요구해도 북한에서 받아갈 수가 안 좋습니다.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안 줬다. 그리고 그 밑에 단계인 T80 전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방산 빚을 받아올 때 소련에서 받아왔던 적이 불곰 있었습니다. 사업. 불곰 사업 때. 네. 그 전차인데 그 전차도 북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주력으로 갖고 있는 게 때62, 때70인데 때62 같은 거는 50년대 개발된 전차입니다. 네. 그리고 때62는 60년대 초반. 그러니까 사람 나이를 치면 환갑이 지났죠. 우리가 1950년대 생산된 전차를 아직도 굴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전차 6천여 대가 뭐 파괴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은 전차가 부족하니까 러시아도 그 치장 물자로 갖고 있던 것들을 그러니까 때 62까지는 나왔나 모르겠는데 때 72는 나오더라고요. 그건 완전 구식이거든요. 그것까지 막 동원해서 이제 동원해서 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건 뭐 방어력도 형편없고 그리고 뭐 전차 포도 이 수동으로 다 이렇게 돌려가서 쓰고 그다음에 또 관통력이라든지 뭐 그런 예, 포위 위력도 한심하고 그래서 러시아는 거기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지뢰처럼 가서 앞에 가서 빵 터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버리는 전차를 네네. 북한에서는 주력 전차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전차가 60년 굴리다 보면 일단 전차 그 엔진 뭐 이런 건 소모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수리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거를 엔진을 1000마력 이상 못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나온 거 계속 돌려 쓰고 뭐 하는데 이후에 그 고난 행군 때는 또 배터리 뜯어다가 팔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2017년인가 18년 기억하는데 4월 15일 태양절 열병식 때 네. 북한에서 그때는 생방송을 했었는데 네. 전차가 9대, 10대가 나오다가 네. 한 대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광장 주석단에서. 열병식 하다가 예. 와. 그래서 뭐 대형 사고네요. 시커먼 연기 뿜으면서 빙빙 돌아가서 그거 뽐느라고 또 한참 시간 지체됐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 좋은 거 10대 골라왔을 건데도 고장 난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 주석단 못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 북한에서 생방송 안 합니다. 열병식을. 그 다음부터 녹화 중계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전차가 일단 한국 전차하고 전차전 벌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기 저 전차 부대들이 후방에 있는데 그 전차 운전사라고 해야 되나? 네. 예, 운전병들이 전차를 10년 운전병 제가 한번 알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딱 3번 몰았답니다. 전차를 4km 한 번, 500m 두 번. 4km는 500m. 수리 보내느라고 기차역까지 4km 가고 500m는
굴러는 가는가 보려고 500m 왔다가 하는데 거의 그냥 서 있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전쟁 때 어떻게 몰고 다니냐 하니까 아유, 몰 줄 모르는데요. 아마 분기에서 나오기 전에 도처에서 사고 나고 굴러 떨어지고 막 그럴 겁니다. 그냥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의미가. 그렇다 해서 뭐 그것도 없애버리긴 아까우니까 새거 없으니까 아, 결국 국방력이 돈인 게 계속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물자 그렇죠. 들어가는 건 결국 버리는 건데 예. 근데 북한이 그 돈이 없다 보니까 60년대까지 거의 뭐 소련에서 헐값에 준 걸 갖다 놓고 아직도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얘 전차는 유명무실한 수준. 근데 전차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육해공군 다 그렇습니다. 음. 보게 되면 뭐 공군이다 그러면 북한의 주력 전투기가 네. 미그 23, 21인데 이것도 50년대 말 60년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행기는 60년 타는 게 정말 기적이라고 볼 수 거의 저 있는데 백과사전에 나오는 그런 예, 비행기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최신 비행기가 미그 29 예. 그거 27대인가 수입에 들어갔는데 80년대 중반에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뭐 사고 나고 떨어지고 해서 한 15대 좌우로 남아 있는데 날기는 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공군 부대 가면 똑같은 비행기가 나옵니다. 김일성 때부터. 그래서 비행기에다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다녀간 비행기, 김정은 일 동지가 본 비행기, 김정은 동지가 본 비행기, 뭐 이게 시뻘건 거 이렇게 붙여놓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행사용으로 항상 그 비행기는 고장 안 나니까 고장 나면 부속을 딴 데서 뜯어다가 맞추겠죠. 그런 비행기는 있는데 문제는 이 비행기가 80년대 버전이니까 미그 29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낡아서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거의 가장 최악의 전투기인데 그 미그 29가 그래도 다 업그레이드형이거든요. 그 낡은 비행기라도. 근데 네네. 북한은 초경이니까 그리고 소련제 비행기들의 단점이 뭐냐면 엔진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네. 그래서 미그 29 같은 경우는 엔진 수명이 400시간. 우리가 F-15, 16은 한 6, 7천 시간 쓰거든요. 네네네. 근데 미그 29는 400시간.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한 4시간만 띄운다 해도 4시간만 띄워도 뭐 100일밖에 못 띄우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비행기 떴다 해봤자 이제는 우리 공군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스텔스 F-15, 16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벌써 우리는 그 탐지 거리부터 북한하고 한 대여섯 배 차이 나고 그렇죠. 미사일 사거리도 차이 나고 거기다가 조기 경보기까지 있어가지고 어디서 뭐 뜨는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비행기는 떠봤자 어디서 날아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죠. 저걸 발견도 못하고. 그러니까 공중전은 그냥 아예 의미가 없는 거죠.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 비행기는 그냥 뜨는 게 의미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예, 그렇고 해군은 더 열악하죠. 해군. 예, 해군 뭐 함정들은 다 6, 70년대 생산돼서 중국에서 사용하다가 중고로 북한에 팔린 그런 함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잠수함 같은 거 우리 로미오급 1800톤급 잠수함들은 다 60년대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낸 것들인데 이런 잠수함들 같은 경우도 뭐 소음은 뭐 형편없을 뿐더러 그 제대로 운영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제가 전쟁 나면 공군은 반나절 못 버티고 해군은 한두 시간 항구에 나올 일이 없고 항구에도 못 나오고. 그리고 그 주력 부대가 이 분계선 앞에 있는 한 4개 군단이 있는데 기계 부대 없는 뭐 보병이 뭐 하겠습니까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위협적으로 보는 게 장사정포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장사정포 위협은 너무 과장됐죠. 뭐 1시간에 1만 5천 발씩 날아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1시간 동안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1만 5천 발 쏠지 말지 그럼 이론상 그렇다는 거고 이론상. 예, 북한의 포사격 정확도 우리가 연평도 할 때 받지 않습니까? 180발 쏴서 연평도에 80발 떨어졌습니다. 바다에 나머지 다 떨어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간 북한 포탄이 어젠가 그저께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발표했는데 절반이 불량이라고 하는데 절반은 불량 같지는 않지만은 일단 명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쏘면 그 연평도에 떨어진 것도 80발 중에 20발이 불발탄이고 네네네. 나머지는 탄착군이 도대체 어딜 겨냥해서 쐈는지 그냥 선만 맞춘 거죠. 위력도 보잘것없고 그렇게 뭐 방심하는 와중에 쐈는데도 우리가 민간인 피해가 4명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포병 화력도 쫙 꺼내놓고 쏘려고 방해를 하는 순간 우리는 정찰기에서 다 내려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서 초탄 날아오는 순간 사실 우리가 대형 사격을 할 수 있죠. 우리 K9 자주포랑 해가지고 우리 자주포 영향은 아마 세계 최강이니까 북한 포 하나에다가 우리는 10발씩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1분 내로. 같은 시간에. 예, 그러니까 1분 내로 북한 포들은 모두 침묵할
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간당 15,000불 이거는 의미가 없죠. 사실은. 예. 2010년 11월 23일이었을 거예요. 연평도 폭격 사건이. 그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예, 맞습니다. 저희 첫째 예. 태어나던 그날이었어요. 아, 예. 그 애기 낳고 예. 이제 보호자 밖에 나가 계시라고 이제 나와서 대기실을 보니까 뭐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예.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방사포를 쐈는데 북한 포탄이 이게 포탄을 생산해 놓고 온습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네. 전기가 없다 보니까 습도 관리까지. 습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오. 습도가 관리가 안 되면 이 포탄 안에 있는 화약이 습기를 먹어가지고 굳어버리고 막. 터질 때 한꺼번에 빵 터져야 되는데 이 막 굳어지고 그러니까 연소가 시간이 불균형하게 되니까 사거리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포신이 낡아가지고 예, 그 포신도 몇 년에 한 번씩 저 수명 기간이 끝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예. 뭐 몇 발을 쐈다든지 혹은 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녹이 쓸고 막 이러니까. 포신이라면 이제 통 같은 것. 그렇죠. 예, 포신. 관. 예. 예. 그게 안에 녹이 쓸고 그러면 유격이 생기면 이 화약이 꽉 밀어줄 때 막 옆으로 새버리면 사거리가 그렇죠, 안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북한 포부대는 뭐 사실 정말 그래도 위협적이긴 하지. 포탄 쏘면 날아는 오겠지만은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봤을 때 북한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특히 가장 북한군의 취약점은 뭐 기계학 부대가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해에서 평양하고 서울을 연결하는 축선밖에 없거든요. 개성 걸쳐서 6.25 때도 그쪽으로 해서 넘어왔는데 물론 저 연천 쪽에 물 얕은 곳으로 넘어왔는데 네. 근데 그 도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도로에 교량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교량들만 우리가 미사일로 폭파시켜 버리면 못 넘어옵니다. 도한 능력도 없어요. 예. 그 얼마 전에 근데 이제 아까 해군력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얼마 전에 김정은이 무슨 뭐 핵잠수함 자기네가 건조했다고 네. 뭐 대대적으로 막 홍보하고 하지 않았나요? 핵 잠수함 아니고 예. 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그 신형 아니에요? 신형 아닙니다. 그게 아까 제가 색칠을 말씀드렸던 멋있게 놨던데. 색칠만 멋있게 되고 그 잠수함 인증은 로미오급 잠수함 1,800톤급. 작은 거. 예. 아니 그 북한에서 제일 큰 겁니다. 1,800톤. 북한에선 제일 큰 거. 예. 그게 한 11척인가 있습니다. 로미오급이 13척인가 11척 갖고 있는데 이 잠수함이 중국에서 쓰던 중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60년대 예. 건조돼서 74년도쯤에 북한이 넘어온 건데 네. 이 잠수함을 절반 뚝 잘라가지고 예. 갈라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다가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겁니다. 원통 이렇게 세워놓고 다시 용접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새로 진수할 능력은 안 되고 하니까 있던 잠수함을 잘라서 그 가운데다가 뭐 미사일 한 9기 정도를 수직으로 발사하는 관을 설치했는데 그 잠수함 보게 되면 잠수함 전문한 사람들이 보면 세상에 이런 기형적인 잠수함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운데가 너무 무거울 뿐더러 예. 그리고 너무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소음도 못 잡아. 원래 소음이 심한 잠수함인데 거기다가 또 이 가분수처럼 이렇게 얹혀놓다 보니까 발사에다가 잠수함이 뒤집히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드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그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고 2월에도 무슨 수중 발사 뭐 네. 순항 미사일 발사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예. 그것도 보니까 잠수함에서 한 게 아니고 바지선 걸어놓고 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 능력이 입증된 바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발사하면 그 잠수함이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래서 쏘고 자기가 막.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뭐 그러면 우리 천안함도 당했는데 그죠, 어뢰라고 너무 뭐 하는데. 북한을 그렇게 약하게 볼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네네네. 천안함은 80톤급이 들어왔거든요. 잠수함층 엄청 작은 겁니다. 그런 잠수함은 어뢰도 싣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부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작전부라고 예전에 대외 연락소 이쪽에서 간첩 침투용으로 만든 작은 소형 잠수함에다가 어뢰를 옆에다 붙여놓고 옆에다 따로 특수하게 용접해가지고 예. 원래 어뢰 싣는 거 아닌데 그래 들어오다 보니까 서해는 또 조류가 심하니까 80톤급 정도는 안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천안함이 그 소나라고 붙어 있긴 있지만은 네. 그때 가동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설마 들어오겠냐 싶어가지고 그 뭐 설마 잠수함을 갖다 어뢰 쏜다고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도 꺼놓고 있었을 타임이고 또 설사 소나 돌려도
그 천안함이 80년대 진수된 배라서 잠수함 잡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유사시에는 진짜 작정하고 잡으면 다 잡힙니다. 큰 것들. 예. 그치, 잠수함은 이제 특히나 소음을 잡아야 되고 네. 외부에서 음파 탐지기로 했을 때 작은 소음 있죠. 우리 네. 이게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이제 U2였나? 이런 잠수함 주제로 한 영화 예, 보면 예, 정말 예. 소음 하나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U571 아, 뭐 U571 이런 거. 예. 독일 잠수함 이런 영화들. 근데 거기는 아예 그 소음 자체가 원체 큰 거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서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천안함 사건 때는 설마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방심을 했던 거죠. 평소에 네. 우리가 맨날 쏘나 투입하고 뭐 북한 잠수함 잡겠다고 매일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연평도 쪽에 올라 안 가면 되는 거죠. 그 전방에 그 높은 그 위치로 큰 군함들이 갈 필요는 없으니까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북한도 뭐라 해야 될까요? 저 모병제가 아니고 징집제지 않습니까? 예. 남자 근데 최근에 보니까 징집 그 기간이 의무 복무 기간이 더 연장이 됐다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줄어들었습니다. 2년 줄었어요? 전부터. 예, 예. 3년 줄었습니다. 제가 뉴스 보니까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원래 예. 90년대부터 얘기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늘었다 90년대, 줄었다가. 97년까지는 10년제, 예. 그리고 80년대는 한 7년제, 예. 그러다가 97년부터 2002년까지는 또 13년제 하다가 다시 10년제로 줄었다가 2년 전에 뭐 부대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2년 줄인 데가 있고 3년 줄인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 내지 8년을 의무복무한다라고 돼 있죠. 아니, 왜 자꾸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 13년을 하니까 예. 17살에 가서 13년이면 뭐 30살까지 그 군에 가 있는데 네. 13년 느리니까 당장 내일 집에 갈 거라고 생각했던 고참대원들이 완전히 거의 폭동 직전이죠. 3년 더 있으라면 환장하죠. 당장 내일 간다고 생각했다가. 아,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30살이면 장가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주둔지 내려가서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막 이런 병사들이 많았거든요. 아, 군복무를 하면서요? 예. 그러니까 군 기강이 완전히 흐트러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10년 줄였고 또 지금 다시 또 줄인 이유는 그렇게 사실 북한에서 병력이 많이 유지해봐야 이제는 뭐 머릿수가 크게 의미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또 일찍 뭐 출산율도 너무 떨어지고 하니까 근데 그 보내는 게 그냥 곱게 보내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농촌 가서 2, 3년 더 근무하고 보내게 합니다. 굴은 아니지만.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일단 뭐 사실 북한군이 우리가 국방부에서 120만 명이라고 나오지만은 예. 실제는 제가 정확하게 북한 비밀 자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를 갖고 있는데 보면 한 70만, 8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30만 명은 맨날 건설판에 불러다니는 군대고 실질적으로 전투력 유지하고 있는 부대는 50만 명 미만입니다. 예. 근데 그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여자는 의무가 되죠. 아닙니다. 예, 여자는 의무는 아닌데 한 절반은 군대 갑니다. 절반 정도. 예, 여자는 7년 됐다가 지금 5년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모병제긴 하지만 군에 갔다 와야 노동당 입당하고 또 출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가려고 하는 여성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려면 예. 여성도 군대를 갔다 오는 게 유리하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참고로 북한군 병력이 7, 80만 명인데 예. 그중에 또 한 2, 30만 명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여군들이 또 군에 가면 뚜렷한 한계를 보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여성들도 입대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북한군 가보면 또 그런 생각이 좀 바뀌지 않겠나.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 주로 여성들이 많이 활용되는 게 우리처럼 뭐 간호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하고 그리고 뭐 군단, 여단, 뭐 지본부, 경비, 뭐 소대 이런 거 다 여성들 이제 교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남성들이 군에 가서 좀 꿀보직이라고 하던 걸 이제 여성들이 다 편한 것들 하고 그리고 대공포 부대는 거의 여성들이고 방사포도 여성인데 여성들이 방사포 부대 이 부대 뭐 예전에 여단 뭐 이렇게 조직했습니다. 여성 방사포 여단. 네. 근데 사격이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북한도 이거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여성들이 쏘면 그렇게 안 맞네요. 그래요. 예.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핵무기라든지 예. 비대칭 전력은 잠시 후에 더 여쭤보겠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군사력만 놓고 보면 아예 그냥 속된 말로 잽시가 안 되는 거네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북한이 어느 날 이제 뭐 남침을 하러 밀고 들어온다 네. 하더라도 네. 이거는 아예 그냥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뭐 자꾸 핵 있지 않냐, 핵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핵을 빼면 예. 재래식 병력은 한국하고 비교 불가합니다.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안 됩니다. 전혀. 제가 만약에 한국군 총 사령관이 돼가지고 네네.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저는 한국군 병력 수백 명 전사자 규모에서 북한군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사자 수백 명 이내에서 예. 북한군 그 50만 명 다 처리해버릴 수 예, 있다. 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국방부 장관이 뭐 반나절이면 승리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국방부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예, 우리 예. 국방부는 자꾸 북한이 위협이 되는 존재가 엄청 병력을 부풀려야 우리 국방 예산이 한 60조 계속 나오니까 아. 항상 북한이 위험하다 그리고 북한의 전투기도 뭐 한 800기 있다 뭐 우리는 10세다 하지만은 북한 전투기 실제적으로 뜰 수 있는 게 100기도 안 됩니다. 사실 100대도 안 되는데 자꾸 우리는 부풀립니다. 많이. 그래서 그렇지 저는 뭐 기자니까 객관적으로 부풀릴 필요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한군은 만약 남침을 할 의사도 없지만은 뭐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왜 내려오겠습니까? 근데 설사 했다고 해도 분기선을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열악하다 북한의 군사력이.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계화 부대가 받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분기선을 뚫고 통로를 내야 뚫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통로를 낼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백 명 규모로 우리가 전사자 낸다는 거는 우리가 북한으로 북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가 있겠죠. 뭐 어디 매복에서 뭐 조준 사격에도 죽고 뭐 그렇게 되는데 네. 굳이 북한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우리는 방어만 하면 됩니다. 방어하면서 시간만 끌어도 북한의 교량 다 끊고 군수품 들어오는 길이 다 보이니까 그것만 다 파괴해버리면 한 열흘이면 전역 군단들이 굶어 죽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건 역시나 이제 핵무기인데 행복이죠. 이게 북한이 핵무기 정확히 몇 개를 갖고 있다 이게 통계나 발표 자료가 있나요? 뭐 보통 추정은 한 30개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30개요? 예. 이게 불과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예. 북한의 핵무기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한다 못한다 이게 논쟁거리였잖아요. 핵무기라는 이제는 거는 그 단계는 아예 그냥 그렇죠. 아니고. 핵무기라는 것은 사실 쓰기 위해서 만든 무기보다는 뭐 억제력, 뭐 협박용으로 활용하는 무기가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 핵무기 제일 많은 나라가 러시아인데 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몇십만 명이 사상자가 나도 핵무기 안 쓰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핵무기도 다양해서 전술핵도 있습니다. 포탄에 이어서 쏘는 핵도 있으면 아주 뭐 요 방어선, 견고한 방어선에 한 발만 쏴도 그건 다 끝나는데 네네. 그거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차마 못 씁니다. 그거를 자기들이 수십만 죽더라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전술 핵이라고 하면 예, 어떤 요 정도 바운더리를 목표로 한 그 예. 정도의 핵무기. 그러니까 뭐 반경 2km 미만 혹은 1km 미만만 초토화시키는 폭발력이 작동하는 작은 극소형 핵무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1, 2km 내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렇죠. 그 정도면. 예.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쓸 수가 없다. 예, 쓸 수가 없습니다. 쓰는 순간 김정은이 핵무기 쓰는 순간 김정은은 죽는 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써서 한국을 통일한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김정은한테 사실 한국을 공짜로 줘도 못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네 와서 우리 한국 먹어 다스려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북한의 핵심 엘리트들부터 통치하러 내려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내려오는 순간 이 사람들이 다 눈이 뒤집힙니다. 우리가 속고 살았던 걸 알아버리는 거죠. 한국의 풍요로움 앞에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의 통치 엘리트들을 내려보내면 그 사람들 다 잃어버리는 자본주의화 되는 아마 그 사람들은 맨날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술들이 많네 해가지고 술 먹고 아침마다 그냥 우리 양주가 있네 하고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뭐 한국의 이 자유분방한 5천만 명이 왜 김정은 얘기 듣겠습니까? 못 다스리죠. 북한도 겨우 폐쇄시켜서 세뇌시켜서 운영하는데 그걸 열고 한국 내려보내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다 동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줘도 못 먹는데 굳이 핵을 써가지고 먹을 동기가 없고 또 핵을 쓰는 순간 김정은 죽는다고 하는 게 김정은이 핵을 쐈으면 북한도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죠.
북한은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미국의 보복을 받아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뭐 미국이 워싱턴 핵무기 맞을 각오를 하면서 보복을 해주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미국이 안 하면 중국이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과 같이 정말 군사적 동맹이 정말 견고한 나라죠. 한국과 네, 미국은. 네. 근데 핵무기 맞고 한국이 망했어요. 근데 미국은 무서워서 도와 안 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도 미국을 안 믿죠. 그렇죠. 이제는 믿을 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핵을 만듭니다. 그러면 핵 질서가 파괴됩니다. 못 만들면 어디 가서 사오기라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핵 무기가 컨트롤을 있고 막 이렇게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테러 분자들이 손에 핵이 들어갈 것이고 테러 분자들이 핵이 들어가면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워싱턴이나 중국 베이징 이런 나라 이런 도시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핵 질서를 깨는 놈들을 강대국들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핵 질서. 예, 그리고 중국도 현상 유지를 바라는 상황인데 핵을 써가지고 한국 먹었다? 그러면 굳이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김정은을 보호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김정은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그 무너진 핵 질서의 가장 큰 피해자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을 쓴 놈은 강대국이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본보기로. 그래야 국제 핵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체제를 지키려고 핵을 또 만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네. 그게 핵을 쓰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못하는 이유인데 저는 김정은이가 핵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라고요? 예, 왜냐하면 예. 일단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제재를 엄청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만드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체제 방어, 그렇죠. 체제 방어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젠 재래식 무기가 의미가 없으니까 네네네. 핵무기를 통해서 체제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분석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예. 그 인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고 북한은 김정은 겁니다. 김정은 하나를 위해서 모든 국가와 군대가 존재하는데 예. 결국 북한은 김정은만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 나 죽으면 그다음 북한이 망하든 무슨 잘 살든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북한을 붕괴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김정은 제거입니다. 제거인데 김정은 제거할 때 있어서 핵무기가 있든 말든 그거는 큰 변수가 아니고 오히려 핵무기 가지고 협박할수록 김정은을 죽여야 될 당위성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김정은이 어디서 뭐 하는지 다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한 시간 내로 제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죠. 오. 솔직히. 아니, 근데 그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자기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핵무기가 발사되도록 해놨다 막 이렇게 떠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언을 하죠. 예.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발사되게 하는 방법은 없고 누군가는 단추를 눌러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김정은 이게 주인이 죽었는데 그 밑에 모습이 나도 온 가족이 멸족될 걸 감안하고 한국에다가 날려야 되겠다? 안 누를 겁니다. 북한 사람들. 예. 누군가는 또 눌러야 되는데 안 누른다고 봅니다. 야, 이게 마음만 먹으면은. 근데 이제 김정은이 그래서 핵을 만들고 있는 건 어찌됐든 간에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죠. 목숨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 사실 김정은 제거하는 게 이제는 누구나 제거가 가능한 시대로 왔기 때문에 암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주성아 TV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3천만 원만 있으면 김정은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냐면 무서워. 김정은이가 1년에 몇 번은 김서광장에서 행사를 열지 않습니까? 예, 4월 예. 15일 뭐 이렇게 열병식도 열고. 근데 꼭 밤에 합니다. 밤에 12시에 하거든요. 예. 우리 탁현민 청와대 비서관이 밤에 하라고 알려줘서 자기가 알려줬다고 해서 더 예. 극적인 효과. 예, 네. 밤에 하는데 밤에 하면 일단은 소음이 요란해가지고 그 유관 감시가 안 됩니다. 아하. 그런데 한국의 저 안면도 쪽에서 예. 무인기를 띄워서 평양까지 들어갔다가 나오게 만드는 그 정도의 무인기 개발 비용이 3천만 원, 양산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만듭니다. 거기다 폭탄 하나 실어가지고 쭉 서해를 내돌아가지고 김서광정 보내는 거예요. 잡아찍고. 그러면 행사할 때. 예, 근데 그 무인기는 북한 레이더 가지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북한 레이더가 그것도 소련제인데 두 가지 종류의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빼라고 하는데 뭐 빼14 뭐 이렇게 하는데 고공 감시용 레이더 중대가 2개가 있고 나머지 예. 저공 방어 그 감시 레이더가 있는데 60년대 거라서 이거는 뭐 무인기는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저공을 들어가서 김일성 광장 그 광장 앞만 훤하고 뒤는 새까맣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로 접근했다가 그걸 카메라로 보고 김정은이 있나 없나 보고 거기다가 꽝 하고 부딪히면 혹시 몰라 2개만 가면 김일성 광장에 나와 있는 북한 수뇌부가 일거에 제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우리 국가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을 가만 놔두는 것은 북한이 위협이 돼서가 아니고 북한이 붕괴된 이후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가만 놔두는 거지. 그러니까 어쩌면 김정은은 북한을 계속 가난하게 놔두는 게 자기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 아마 그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북한을 그냥 가난하게 놔두는 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한 1,000불밖에 안 되면 예. 그 나중에 김정은 제거돼서 붕괴되면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그거 부담 때문에. 우리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도 같이 경제가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터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거기는 이제 그들끼리 그냥 살도록 놔두는 놔두죠. 게 예. 대한민국 경제적으로도 봤을 때 이제 부담이 덜하고 그냥 그렇죠. 그냥저냥 살 수 꼭 있으니 우리가 북한이 2천만 명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되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랑 마주하게 되네요. 예. 그 북한의 경제 얘기 좀 그럼 여쭤볼게요. 예. 뭐 사실 남과 북의 그 경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 없는 걸 압니다만도 네. 실상을 그래도 좀 한번은 봐야죠.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남한과 북한 경제. 뭐 국제기구에서 낸 통계에 따르면 예. 한 1.8%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예. 한국 경제 규모의 1.8%. 1.8%. 예. 근데 저는 그것도 과장됐다고 보거든요. 아, 그것도 과장. 1% 안 될 겁니다. 오. 한국 전체 GDP에. 그리고 북한의 그 1인당 GDP 같은 경우도 1,000불 넘게 추산하고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1,000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0불이면 적어도 라오스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캄보디아 라오스 정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예. 아마 탈북민들이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나 캄보디아 가면 와 이건 뭐 이렇게 먹을 것도 넘쳐나고 이렇게 잘 사는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소득 1인당 GDP도 많이 과장돼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 공업 좀 내놓고는 거의 가동되는 공장이 없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식량난은 어때요? 식량난. 식량난은 뭐 그럭저럭 뭐 먹고 살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인구 2천만 명, 북한은 2,500만 명이라고 발표하는데 예. 이건 부풀려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은한테 올라가는 보고서를 제가 아까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밀 보고서입니다. 여기는 실제 인구가 나옵니다. 80년대부터. 그러니까 한국은 북한은 그 북한뿐만 아니라 그 세계 사회주의권 나라들이 옛날에는 네네. 인구가 국력이라는 생각에 아.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게 노동력이고 군사력이고. 그러니까 그 인구를 항상 부풀려 발표했는데 북한은 더 발표를 부풀렸죠. 그래서 80년대부터 제가 통계를 쭉 본 바에 따르면 예. 한국 인구의 딱 절반 규모에 맞춰서 항상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4천만 명일 때는 지들이 2천만 명이라 하고 한국이 5천만 명이면 자기들이 2,500만 명이고 한국이 지금 5,200 몇만 명이라니까 자기들은 2,600 몇만 명이라고 발표합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북한 인구 실제적으로는 2008년 피크를 찍어서 2,1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인구가 줄고 있어요? 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밖에 안 되는데 이 2천만 명이 절반이 농업에 종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려면 농업 인구 줄이고 공업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농업 종사자가 전체 인구의 한 2%, 2.5%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네. 4억 톤의 곡물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뭐 농축산물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농업 생산성을 따지면 북한은 미국의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명이 생산할 걸 북한에서는 100명이 달라붙어 생산되는데 예. 어쨌든 그렇게 거의 뭐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 농업에 매달리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농사는 그럭저럭 인구 수만큼 먹고 살 수 있다. 대신 공업에 종사할 인구가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경제력 수준으로 어찌됐든 간에 예. 남과 북이 통일을 한다. 네. 그러면 이건 오히려 더 재앙에 가까운 거예요. 재앙이죠. 이건 북한인민들한테는 축복인데. 축복이죠. 근데 한국한테는 재앙이죠. 우리가 왜 감당이 안 되냐면 일단
그 북한 체제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가정하자고요. 네. 주인이 없으니까 밑에 네. 지 맘대로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난민들이 내려오겠죠. 예, 한국을 향해서 네네네네. 내려오면 분계선에 뭐 우리가 군대가 지키고 있고 지뢰가 있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뢰는 뭐 해체하고 내려오면 되니까 지들 손으로. 그래도 오솔길 하나 만들면 계속 따라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내려오는 사람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뭐 기관총으로 쏴죽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수용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비상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죠. 가령 일산 호수공원 호수 물 빼고 거기다가 뭐 유사시에는 난민 캠프 만든다. 이런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런 계획 실제로 있나요? 하나만 이제 공개를 하지만은 어. 예, 그러면 거기다 수감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사람들이 내려보면 우리 그래도 옥수수밥은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밥을 주고 쌀밥은 드려야죠. 고기도 주고 예, 예. 그럼 북한보다 훨씬 잘 산단 말이죠. 난민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난민촌에는 역대적으로 어느 나라든 시리아 난민촌이든 어쨌든 성폭행 무슨 뭐 폭행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서의 범죄. 예, 범죄가. 예. 그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언제까지 가둬둘 수는 없으니까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돌려보내면 이 사람들이 이번엔 운이 나빴다 해가지고 또 내려온단 말이죠. 그럼 뭐 배 타고 내려오고 네. 그러면 이 정세가 불안해지면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뭐 안전한 나라도 하도 많은데 왜 한국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물론 한국도 내려오겠지만 중국도 가고 뭐 러시아도 건너가겠죠. 네. 근데 북한 난민들은 세계에서 군사력이 최강인 난민이라는 거죠. 10년 다 군대 갔다 오고 총 쏠 줄 알고 북한 어느 마을이나 무기고들이 가득가득한데 이게 통제력을 잃어보십시오. 총 한 자루 차고 예. 한탕만 털면 먹고 사는데 뭐 북한 앞바다에는 해적이 날뛸 것이고 배 타고 와서 한국에 와서 강릉 지점 습격하고 도망치는 놈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치안이 파탄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이거는 IMF 때는 그래도 우리가 2, 3년 고생하고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건 일시적인 거니까 원인이 해소되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원인을 해소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 떠나게 하려면 북한에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일자리를 만들려면 공장을 세워야 되고 공장을 세우려니까 도로 닦고 제일 중요한 발전소를 만들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발전소 하나 만들려면 한 2, 3년씩 걸릴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 사람이 손가락 뻗고 있지는 않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공동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전라도 가면 농촌 청년회장이 뭐 70대 할아버지 아닙니까? 네. 거기다 우리가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하면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 않잖아요. 네네네. 북한도 한번 공동화되면 그 부활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외국 나가서 2, 3년 자리 잡은 젊은 인력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북한에. 그러면 북한은 진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버리는 거고 치안도 완전히 망가질 것이고 물론 유엔군들이 들어가겠지만은 이거를 참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김정은이 곱든 밉든 네. 그냥 그들은 그대로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냥 고마운 우리한테도 거다. 좋고 중국한테도 야, 이거 고맙고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뭐 가령 우리가 맨날 통일대박 하는데 이거는 저는 완전히 과장되건 북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통일대박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항상 통일대박의 논리는 처음은 어렵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뭐 이런 구절로 그렇죠. 끝납니다. 북한의 자원도 그렇고 그쪽에 개발을 하면서 자원 우리도 없습니다. 이제 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뭐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 없어요? 예, 북한이 뭐- 뭐 자원이 있으면 북한이 저렇게 거지처럼 살겠습니까? 내가 다 팔겠죠. 있는 게 석탄, 뭐 갈탄 뭐 이런 건데 네. 전략적인 자원은 하나도 없고요. 뭐 원주처럼 이런.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 통일대박 말하는 사람한테 제가 한 가지만 살해야 됩니다. 네, 네. 만약에 통일되면 북한 남자들은 장가를 못 가요. 예. 여성들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 오는 사람들 있겠지만은 네. 한국이 결혼 시장이 작으니까 주로는 중국에 다 넘어갈 거란 말이죠. 중국만 가면 내가 선진국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중국 남성하고 결혼하게 되면 돈을 보내면 북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면 북송돼서 처벌할 수 있는 북한 정권이 없어지면 누구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중국의 성비가 요즘에 20대, 30대인 경우에는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하다 보니까 네. 남성이 120, 여자 100이에요. 그래서 중국 전체로서는 결혼할 수가 없는 짝이 안 맞는 남자만 3천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북한 여성이 딱 가게 되면 이건 뭐 엄청 대우받는 거네요. 선진국 남자고 살 뿐더러 중국 남성들이 여자한테 얼마나 잘해줍니까? 밥 해주고 빨래주고 그래요? 애 키워주고 뭐 기분 좋은 발도 씻혀주는데 네. 북한처럼 가부장적인 거의 봉건적인 시스템에서 살던 여성들이 중국에 가면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선진국 여성이 되고 북한에다가 다 야 이쪽 와라 너무 좋다. 그럼 북한 여성들이 다 중국에 몰려갈 거란 말이죠. 우리도 뭐 강원도 뭐 이쪽 농촌 가면 필리핀 어떤 여자가 와서 네. 자기 마을 여자들 싹 다 데려다 와서 결혼시키고 막 좋다고. 이런 것처럼 네. 다 건너가요. 그럼 북한 남성들은 통일을 반기겠습니까? 장가를 못 가게 됐는데 여성들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사회 문제가 될 수. 사회 문제 거기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예. 그 여성들이 낳은 자식들은 중국과 북한의 혼혈 아닙니까? 예. 그럼 중국에 한 세대가 지나면 아빠가 한족인 애들이 득실득실 거린단 말이죠. 민족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항상 그럼 이거를 정치 통일 대박 하는 사람들 이런 거 생각도 못 하죠. 그런데 이거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을 생각 있냐 하면 저도 답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도 못 해본 사람들이. 그래서 통일 대박 속지 마시고 통일 쪽박입니다. 그래서 물론 쪽박을 안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치인들이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에 보면 우리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 국회가. 이 국회에서 어떻게 미래를 내다본 생산적인 논의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당장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예, 맨날 자기들끼리만 싸우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전혀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제가 생각할 땐 골치 아픈 재앙인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통일을 비유하면 저는 죽음에 비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오는데 언제 올 줄 몰라요. 근데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생각이 귀찮아. 그래서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통일이란 옆집 일본은 맨날 지진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주 지진은 일어나지 않는 대신에 한반도를 뒤흔드는 엄청난 지진이 언젠가는 닥쳐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을 죽음에 비유하셔가지고 되게 이제 너무 그냥 무섭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논리적이긴 하네요. 예. 언젠간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고 예. 두려운데 막상 준비는 안 돼 있고. 예. 이거 무섭다. 그래서 일단 이게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되지도 예. 않고. 사실 준비만 잘하면 예.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렇죠. 제가 2018년에 조선 레보루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요거는 북한의 북한을 알리는 책이라면 조선 레보루션의 소재는 2029년의 통일. 그러니까 10년 뒤를 가상하고 통일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가상해서 쓴 겁니다. 그것대로 하면 북한은 순식간에 발전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걸 그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북한이 조금씩 개방을 하면서 그게 사실은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은 겁니까?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는데 네. 북한이 갖고 있는 장점은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돼서 기득권 세력이 사라지게 되면 예. 기득권이 없다는 게 하나의 그 장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유리천장 도처에 가득해가지고. 네. 근데 인류 역사라는 것이 우리 최근 한 1000년만 놓고 보면 한 250년마다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영국에서 마그나 카르타 해서 법치주의가 시작됐고 네. 중세 봉건 개혁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종교의 시대, 천년의 암흑의 시대가 마감되고 그리고 다시 250년쯤 지나서 삼권 분립 사상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그게 시작됐거든요. 네. 미국에서 삼권 분립이 사상이 구현됐는데 그 사상 자체는 50년 전에 프랑스 철학자 루소라는 그 사람이 삼권 분립에 대해 책 썼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다시 또 몽테스키웨가 썼고 그리고 다시 50년 전 영국의 로크라는 철학자가 야 왕이 왜 다 혼자 가지고 있냐 둘로 나누면 좋겠다. 그 50년 뒤에 몽테스키웨가 아니 셋 나누면 좋겠다. 50년 뒤에 그럼 해보자 했는데 왜 미국에서 했냐? 사상은 철학은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네. 왜냐하면 미국에 기득권이 없는 땅이기 때문이죠.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실험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도 왕이 목을 친 다음에야 상권 분립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모든 나라들이 기득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북한이 김정은이 사라지게 되면 북한이 유일하게 기득권이 없는 땅이 됩니다. 근데 삼권 분립의 사상이 나온 지도 이제 250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서 새로운 정치 체제라든지 경제 체제에 대한 그 테스트를 북한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뭔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는 한데 예. 일단 한 군데가 이제 꽉 막혀 있으니 예. 지금 상태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은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잘하면 있을 수 있죠. 가령 뭐 우리가 철도를 닦는다 네. 이러면 뭐 한 10년 뒤에 그 요즘 최근에 나오는 철도가 이렇게 진공관을 해가지고 하이프루프라고 네, 이렇게 하이퍼루프. 쫙 하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 초고속. 건설도 하지 않습니까? 하이프루프를 그게 상용화가 돼가지고 지금 두바이라든지 미국 LA라든지 뚫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됐다 하면 그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나라는 한정돼 있을 것이고 한국은 못 타고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속철 건설비가 1km에 거의 450억씩 들여서 고속철을 만드는데 저거 다 뜯고 이제 한 20년도 안 썼는데 뜯고 다시 또 건설해야 되거든요. 비용 때문에 못 해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어차피 고속철 하나 닦아야 된다 그러면 이왕이면 하이프루프 넣으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는 뭐 가령 휴대전화다 하면 예전에 뭐 유선 전화부터 시작해서 벽돌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터넷망 뭐 선 가득해가지고 아직도 선들이 가득하고 뭐 이 시대를 다 거쳐왔지 않습니까? 네. 아프리카 가면 뭐 일부 나라는 뭐 가령 위에서 풍선 하나 띄워놓고 와이파이를 다 쓰니까 선도 필요 없고 바로 이제 이 전화기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휴대전화 시대 모든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걸 그냥 전파 하나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깜빡이죠. 예. 근데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거를 넘어올 동안 북한은 그 당시에 가장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돈은 어떻게 나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겠죠. 네. 저 책에 보면 돈 어떻게 획득할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조금 이제 그쪽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 북한에 일단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인 건 다 아는데 네. 그래도 사유재산의 개념이 조금은 있지 않나요? 있죠. 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사유재산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가령 뭐 북한이라고 해서 월급 주지 않습니까? 예. 월급 가지고 물건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집에서 뭐 TV 놓고 이거 사유재산이죠. 어허. 그리고 집도 거의 뭐 북한은 국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자기 개인 집도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보니까 예. 살림집 리용 허가증 이렇게 나와서 네, 그거는 국가에서 국가의 집인데 예.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권리만. 그래서 살아라. 권리만 가지고 근데 개인 집 소유한 집도 있어요. 소유한 집도 있죠. 분양받아요? 그게 퍼센트가 많지는 않지만은 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가령 뭐 농촌의 기와집 이건 뭐 해방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갖고 쭉 내려왔다. 이건 국가 거로 안 합니다. 이건 개인 사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요? 예, 사회주의 시스템이 들어서 건설된 집만 국가 거로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북한에서도 집값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있죠.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예, 주택을? 다 사고 팔죠 이제는. 오. 근데 사고 파는데 집을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네. 아까 말한 입사증이라고 살 수 있는 권리 증서를 주고 사고 파는데 사실 그게 뭐 그렇게 집 팔고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고 팔아서 국가가 빼앗지는 않습니다. 빼앗지는 않는데 어떤 때이냐면 가령 뭐 말을 잘못해서 뭐 수용소에 잡혀갔어요. 예. 그럼 국가 거니까 몰수하거든요. 그거는. 그럼 내가 아무리 뭐 10만 불 주고 집 사도 뺏기는 거죠. 그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죠. 예. 근데 그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거래. 아까 이용권. 입사증을 사고 파는 거죠. 입사증. 예. 근데 입사증이 있으면 그 집 뭐 사는 걸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돈을 모은다라는 개념도 있겠네요. 있죠. 필사적으로 거기 사람들도 돈을 필사적으로 벌고 모으고 그러죠. 어쨌든 돈 있으면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빈부격차 심합니다, 북한이. 빈부격차가 심하다. 예. 그러니까 왜 평양에도 고위층
뭐 아파트에 살고 예, 뭐 이렇게 때때 옷 입고 예.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영화에서도 나오고 다큐에서도 나오는데 예. 그게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도 뭐 신분 사회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 공부를 하려면 네.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것이 뇌물입니다. 뇌물부터. 예. 우리 아프리카 부패한 나라 가면 뇌물을 모르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거든요. 뭐 병원 가서 뭐 진료받으려도 뇌물 찔러주고, 그다음 아무튼 뭐 모든 것에서 경비 서다가 뇌물 찔러줘야 들어갈 수 있고, 학교 들어가 선생한테도 뇌물 줘야 되고, 거의 뭐 뇌물이 일상화된 사회입니다. 우리도 뭐 한 50년대는 그렇게 살았는데, 솔직히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뇌물 많았고 그렇죠. 촌지도 90년대에도 예, 많았고요. 일부 점점 없어져 예, 갔는데 그렇죠. 북한은 점점 더 뇌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회로 바뀌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눈 감아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비유해서 말하면 가령 러시아 같은 경우에 경찰 봉급이 형편없거든요. 왜 봉급이 형편없냐면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참월관 무조건 세워요. 그래 무조건 돈 뜯어내요. 그게 경찰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푸틴이 돈 안 주는 대신에. 근데 북한도 그렇다고 배급도 없고 월급도 잘 안 주니까 권력자들이 그렇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뇌물은 북한을 이해하는 첫 번째 첫걸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깨끗한 사회가 되면 더 좋겠지만은 문제는 뇌물을 갑자기 금지시켰다 하면 북한 체제가 붕괴됩니다. 저런 부패한 사회에서 뇌물은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윤활유가 없으면 기계가 멈춥니다. 근데 이 뇌물이라는 게 밑에서는 뭐 담배 한 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점점 올라가면 뇌물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가장 그나마 뇌물에서 좀 거리가 깨끗하다는 군을 한번 비유해 봅시다. 군대. 네네네. 그러면 군대 갈 때 입대할 때부터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뇌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가기 싫은 게 강원도 산골 북한도 제일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 힘없는 뇌물 못 주면 그런 데 다 보내고 그리고 한 $500 주면 국경경비대 거기는 뭐 국경을 끼우기 때문에 밀수도 좀 해가지고 먹고 살만하고 또 1,000불 주면 평양 인근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3,000불 주면 평양 시내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뭐 가령 평양 지하철 경비여단 뭐 이런 데 가면 매일 집에서 출퇴근해도 되고 한 10,000불 주면 뭐 북한 고위 장성의 운전기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고 장교도 되는데 뇌물 되지 않으면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위관급 대위 뭐 이 정도는 뭐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는. 그러면 제대하는데도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대되는 비용이 1,000불. 근데 의가사 제대로 만들면 500불.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군대를 전역할 수 있어요? 예. 돈 주고 전역하죠. 근데 거의 사단장, 군단장급 되면 또 뇌물 주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별 달고. 군단 하나 갖고 있으면 군단 산하에 외화벌이 업체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이 업체. 하나 이제 산업체 사장님 되는 사장님 되죠. 그래서 군단장이 받을 수 있는 몇백만 달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가 다 혼자 안 먹죠. 다 임명권을 가진 사람한테 주죠. 올려 바치고 밑에 내려보내주고 자기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군단이 그러면 수백 개를 갖고 있냐. 군단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북한은 사유 개인 기업이 허용 안 되니까. 네네네. 근데 어느 돈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거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뭐 가령 배 하나 사서 고기를 좀 잡아서 팔고 싶은데 내가 선주가 돼야 되는데 선주가 될 수가 없어요, 개인이. 그렇죠. 그러면 꼭 어디다 이름을 걸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군에 가서 제가 574 군부대 소속 외화벌이 기지라는 명의를 하나 해주면 30%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장 똑 찍으면 나는 이제 외화벌이 사업소 소장이죠. 근데 문제는 그 배 운영하고 해고하고 어찌고 다 내가 결정하는데 그냥 생산물이 30%만 바치는 거예요. 일정량을. 그럼 군단장은 가만 도장 하나 찍어주고 30% 먹어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사람이 군에 가서 하냐? 군에 가면 또 기업을 이민봉사총국 소속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뭐 보위부 소속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군에 가야 뜯기지 않습니다. 군 소속이면 이 경찰들이 와서 뜯어내지 않거든요. 민간에 와서. 그래서 상납 비용이 한 30% 되는데 이민봉사총국의 그 타이틀을 하나 받으려면 그럼 한 20%만 바칩니다. 왜? 그 나머지 10% 적은 대신에 그 경찰이고 뭐고 다 이렇게 또 뇌물 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몇백 불 단위에서 움직이다가 군단장급 정도 올라가면 그 몇십억 정도, 그러니까 사단장 되는 값이 10만 불입니다. 그리고 군단장 50만 불. 엄청 비싸네요. 근데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 그러다 보면 그 네모리 피라미드가 어디에 정점에 도달하냐? 중앙당 가는 거죠. 중앙당 가면 중앙당에서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는 몇백만 달러씩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삽니다. 중앙당 인사권을 가진 간부들이 제일 부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물 피라미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와. 고위층들은 평양에 있으니까 평양에 네. 돈이 몰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사업체들 하나씩 군 이름으로 자기가 맡아서 사업하고 돈 벌고 올려 받쳐주고 예. 자기가 또 돈 모아서 또 위로 올라가고. 자기도 벌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딱 보면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세금 바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잘 못 보면 막 20% 바치기도 하고 30% 바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수익에 따라서. 네. 북한이 그렇더라고요. 뇌물이 그냥 세금 낸다 생각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그 위에는 또 그걸 받아서 또 굴러가고 또 네. 거기도 또 올려 받쳐주고. 그 중앙당 간부들 돈 받아서 그 다음에 또 뭐 하냐? 그거 은행에다 저금을 못 시키는 거 아닙니까? 뇌물 받은 돈이니까. 검은 돈이니까. 네, 그러면 집 하나 사가지고 예. 거기다가 이제 달러를 이렇게 쟁여놓는 거예요. 쟁여놓는데 그래도 중국보다 낫죠. 중국은 한번 뭐 상무에는 한번 틀렸다 하면 트럭이 한 50대씩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현찰이. 예, 뭐 현찰이든 마오타이든 뭐 나오는데 북한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백만 불이 있는데 문제는 또 중앙당 고위 간부들이 몇백만 불 이거 불려야지 그걸 가만 놔두고 있으면 좀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하죠. 그러면 자기 집안에서 좀 똘똘한 뭐 6천인지 뭐 5천 이렇게 싹 보다가 너 좀 와라 해가지고 이거 내가 100만 불 줄 테니까 굴려라.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기업 업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굴리는데 가장 많이 굴리는 방식이 또 이렇게 부동산 개발을 합니다. 거기도 돈 됩니다. 북한에서. 부동산 개발이요? 네, 5배 나옵니다. 투자금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평양 가서 요거 아파트 좀 목 좋은 데 있을 거 아닙니까? 지하철이 가깝고 뭐 네네네. 교통이 좋고 시장이 가까운데 딱 보면 그 평양에도 이게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있고 공원 부지가 있고 공장 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할 수 있는 주택 지구에서 저기가 좋다. 그럼 저기다 이렇게 딱 가서 찍어가지고 요거 하나 받으려면 또 도장 7개 받아야 됩니다. 허가 도장을. 근데 매 도장마다 몇십만 달러씩 왔다 갔다 하죠. 하나씩 받을 사업권 때마다. 같은 거. 예. 근데 그것도 목 좋으면 딴 놈이 또 와서 또 경쟁 붙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커버서 주면. 그럼 딱 막힐 때가 있죠. 그러면 또 중앙당 간부가 전화 한 통 걸어줘서 다 풀어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집들이 딱 있으면 이제 철거가 들어가는 돈 주고. 그것도 철거 방식도 뭐 집을 사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집 건설된 다음에 새 집을 주는 방식이 있고. 우리 재건축처럼. 예. 그다음 또 더 좋은 집값 바꿔주는 방식도 있고. 그런 세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예. 그런데 완전히 똑같은 게 집이 지금 여기서 10,000불이에요. 20,000불짜리예요. 근데 아파트 건설되면 10만 불이에요. 네. 그러면 누구나 다 알바끼 할 거 아닙니까? 집 한 채 주면. 그렇죠. 그래서 그때 보면 또 100평짜리 막 짓고 20평짜리 따로 짓습니다. 딱 그 가격에. 누구 줘야 되는 집들. 예, 줘야 되는 집은.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재건축 좋아합니다. 일단 피가 20% 붙습니다. 보통 대략. 거기도 프리미엄이 있어요. 예, 철거 대상 됐다면 내가 이거 10,000불짜리 집인데 12,000불. 이 정도 물을 수 있어요. 그냥. 건설 시장 거의 자본주의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 보면 뭐 부자는 돈주들이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주가 실은 사실 다 바지 사장들이고 실은 중앙당이라든지 권력 가진 놈들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굴리는 게 그 사람들이 진짜 알짜 부자는 뒤에 다 숨어 있는 거죠. 이야, 근데 100평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 장난 아니에요. 펜트하우스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돈만 있으면요, 사실 어쩌면 한국보다 더 하고 싶은 걸 실컷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해외여행 가거나 이런 건 못하지만은 좋은 집에서 가령 뭐 가정부도 다 두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룸살롱도 있어요. 그래 여자들도 첩들도 권력자들이 첩들을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아파트 사놓고 축첩 생활.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지만은 북한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거기 진짜 권력자들은 이제 눈 밖에 나서 총살만 안 당하면 그렇죠. 돈만 많으면 이제 살만한 거네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또 너무 티내면 살면 안 되고 너무 올라가면 안 되지만 또 이제 상납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야. 북한에서 그렇게 처형하는데 기를 수가 올라가는 이유가 장성쯤만 돼도 장성들을 위한 이 말하자면 뭐 특각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특각? 예. 특각이 뭐예요? 별장 같은 것들을 있어요. 예, 별장 이용권도 주고
하는데 일단 가령 인민무력부 청사, 우리 말하는 국방부 청사 안에 들어가면 북한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이 거기 다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린 영화배우 연예인인데 거긴 연예인 돈 못 버니까 국방부 딱 들어가면 소위 중위 되는 정말 예쁜 여자들. 그러니까 군에 초모돼서 나가는 여자들 중에 모든 여자들 다 고를 수 있으니까. 아, 여군이에요? 예, 중위 뭐 이렇게 받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기품조 먼저 뽑아가고 그 나머지 중에서 예쁜 여자들을 국방부에서 데려다가 네. 그 장성 한 명당 그냥 뭐 비서라고 다 붙여줍니다. 그냥 그 허용하는 첩이죠. 예. 그리고 초대소 가면 또 거기 관리인들 다 젊은 여자애들, 예쁜 네네. 여군들인데 그 다 장성들 놀이개죠. 뭐 그렇게 살니까 뭐 장성하겠다고 길을 쓰고 또 하는 거죠. 아주 뭔가 아주 이상한 사회주의인데 되게 자본주의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변종이라니까요. 변종이네, 완전. 저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같은 게 저는 사회주의가 남아있나 싶은 오히려 한국이 훨씬 더 사회주의적입니다. 잠깐만요. 마르크스 형님이 들으시면 이제 뒷목 잡으시겠네요. 네. 우리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최저임금도 주고 아파트 그러게요. 영세민들한테 연금임대주택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병원 가면 그래도 아픔 뭐 거의 무료로 치료도 되고 무상 치료도 그쵸. 되고 교육비 거의 헐값이고. 근데 북한이야말로 사회주의적인 게 뭔지 학교 가서 뭐 교육비 안 받는다고 하지만은 학교에 갖다 내는 돈이 차라리 월사금 내는 게 나을 정도로 계속 뭘 걷어가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군국주의, 독재주의, 봉건주의, 거기다 노예주의까지 결합된 이상한 짬뽕 변종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짬뽕 나쁜 변종. 것들만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변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야.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계속 이제 북한도 화폐 단위가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달러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거의 달러로 통용이 되네, 그럼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도 달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돈이 자꾸 이렇게 환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의미 없어요?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 웬만하면 다 중국 돈 아니면 달러를 가지고 쓰려고 하고 그 집 산다 뭐 이런 큰 돈이 들어갈 때 무조건 달러 아니면 위안화로 씁니다. 북한 돈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찍어낸 돈이 예. 북한에서 이제 통용이 예. 되고. 그렇죠. 북한 돈은 신뢰도 잃고 90년대 이후부터 북한에 적하면 그 화폐 개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예, 네. 그래서 한 세 번인가 했는데 네. 2009년 11월 30일 날에 진행한 화폐 개혁이 압권이었죠. 이제부터 북한 돈 10만 원만 예. 바꿔주고 나머지는 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북한스럽네요. 한국 같으면 이제부터 당신들이 갖고 있는 돈 10만 원 똑같죠. 10만 원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무효다. 이렇게 되면 10만 원이 얼마나 쌀 13kg 가격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만 하고 나머지 무효한다는 게 사람들이 쇼킹한 거죠. 근데 북한의 화폐 개혁은 역대 다 거의 다 실패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실패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국가에 하루아침에 그냥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평등하게 만들었죠. 근데 순식간에 거지가 되니까 모두가 다 그냥 못 살게. 누가 북한 돈 갖고 있겠습니까? 언제 화폐 개혁할지 모르는데. 또 언제 뭐 2025년에 뭐 화폐 개혁할지 모르니까 네. 야 원화 치워버리고 무조건 집에 달러 갖고 있고 위안화 있어야 안심되는 거지. 와. 북한 위안화 원은 언제든지 휴지 조각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장마당 나가서 두부 한 모 살려고 해도 1위안입니다. 그게 물론 북한 돈도 받긴 하지만 1위안입니다. 기준이. 1위안 내면 좋아하죠.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에서 비트코인 많이 해킹한다고. 예. 그거 사실입니까? 그거는 너무 과장된 게 많다. 과장이 됐어요. 물론 이 비트코인 해킹 같은 거는 워낙 비밀리에 진행되니까 저도 뭐 전모를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일단 북한 해외 나와서 IT 가지고 해킹하는 친구들도 제가 당연히 연락하고 알고 있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불만이 뭐냐면 왜 뭐 잃어버리고 털렸다고 하면 왜 다 북한 소행이라고 하냐? 왜 우리 소행이냐 하냐?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예. 너네 소행이라고 해야 여기서 처벌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북한의 소행이다. 그러면 다 끝. 어쩔 수 없었다. 처벌 끝. 욕 안 먹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국가적으로 해킹 부대 운영하고 있고 러시아 해커들도 엄청 세거든요. 그렇죠. 해킹 부대. 그래서 해킹 부대가 거기서 상해 완전히 뭐 그 여단급으로 운영하는데 네. 뭐 중국 해킹 부대가 한국에 뭐 국방부 안 털겠습니까? 엄청나게 들어와 턴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가 뉴스에서 한번 중국 해커한테 당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러시아 해커한테 털렸다는 얘기 본 적 없죠. 발표를 안 하겠죠? 무조건 털리면 북한 소행이라. 어. 그래야 이제
말하자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그럼 진실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해커들이라는 게 IP를 워낙 많이 경유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킹했을 때 그 중에서 뭐 북한 IP가 몇 개 섞였다, 뭐 50만 개 중에 5개다, 뭐 수법이 북한 해커들을 갖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데, 네. 실제로는 북한 해커들은 그렇게 실력이 없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고립된 나라가 인터넷도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해커들을 보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해외 내보내서 교육받기 하고 뭐 일부 있습니다. 몇 명, 뭐 인도 같은 데도 유학 보내서 네. 하는데 그게 가장 큰 에이스들이지만,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북한이 내가 IT 좀 열심히 해서 뭐 프로그램 좀 만진다 하면 해커들은 정찰총국 소속 군인이거든요. 네네네. 정찰총국 안 갑니다. 예. 중국에 파견 나가서 네. IT 인력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죠.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은 게 어디 그 기업의 홈페이지 설계해주고 관리해주고 이런 것도 다 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외주 제작. 예, 외주 제작도 되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가령 우리가 뭐 어떤 제품 이제 건강식 무슨 하는 뭐 예. 기구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중국에서 다음날 짝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걸 기업들은 허술하니까 북한 해커들이 바로 저 도면을 해킹해가지고 중국에다 넘겨주거든요. 그럼 돈 짭짤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정찰총국 해커 가면, 근데 그런 이자처럼 외주를 받고 하는 해커들은 돈을 받거든요. 네네네. 근데 정찰총국 해커에서 한국 국방부 털어봤자 지 손에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면 뭐 입당 정도는 빨리 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해커들이 정찰총국 안 갔고, 정찰총국 해커들이 한 500명 규모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실력자는 한 10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가 권력자 아들들이 멋있잖아요. 또 장교복 입고 입당도 빠르고 하니까 가서 실력도 없는 것들이 거들먹거리며 해커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실력자들은 해외 나가서 어떤 기업체 네.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 그렇죠. 돈 버는 걸 엄청 선호하죠. 예. 김정은의 그 무슨 외화벌이 전사들이 있다면서요. 근데 예. 그것도 코인을 막 채굴을 하는 만드는 사람들. 것도 했어요. 예, 코인 북한에서 만들고 그런 애 나와서 만든다라는 개념이 어떤 뭐 비트코인 채굴하는 새로운 코인 하나 만드는 거죠. 예. 뭐 도지코인처럼 네, 이게 잡코인을 하나. 도지코인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래도 국제 뭐 바이낸스라든지 예. 이런 데 상장된 네. 거 말고 상장 안 된 뭐 군소 코인들이 한 10,000개는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거 해가지고 작업 치는 거죠. 이거 상장되면 돈 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만든 사례도 있고. 근데 비트코인 채굴도 시도했죠, 북한에서. 예, 근데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수풍 발전소 밑에 섬에 하나 더 비밀기지 건설해서 시도했는데 지금 잘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코인 가지고 크게 돈 벌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근데 그나마 지금은 북한에서 제재받아서 수출품들이 다 막히다 보니까 예. 그나마 이 IT 전사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법니다. 한 3천만 불 이상은 매년 벌어 갑니다. IT 전사들이요? 예. 3천만 불? 예. 그게 국가적으로요? 1년에. 해외 한 1,000여 명 나와서. 예. 그거 있습니다. 이제 저희 주 시청자분들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 이것도 뭐 이제 풍문이고 낭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미리 그 선물 옵션 이제 매도 포지션, 예. 숏 포지션을 잡아놓고 예. 핵실험을 한다라든지 네. 미사일을 쏜다라든지 해서 국내 뭐 코스피코스닥 이제 폭락시키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돈을 벌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많이 나온 적이 있는데. 추측뿐이죠. 근데 우리가 주식 시장에 북한 자금이 우리는 그래 투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투자를 한다 해도 예. 뭔가 이제 차명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해야 차명이죠. 되는데. 차명. 예, 그게 어렵죠, 사실은. 파악하기가. 예, 파악하기. 아니, 김정은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예. 그래요? 예. 뭐 아이디 파가지고 뭐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김정은이 투자하는 돈이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우리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그 북한의 해외 자금을
조세 회피처라든지 예. 이런 데 외국인 계좌로 등록을 해서 하는 건 네. 아니냐라는 이제 예. 추측들은 추측은 무성한데요. 있는데 그거 뭐 사실 우리가 그러면 중국의 뭐 검은 자금들이 한국 시장 와가지고 세탁이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오. 예, 이거 비슷합니다 맥락이. 그리고 김정은도 예. 이 돈을 남한테 맡기는 게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받는 법을 알았지만 지가 지 금고에 들어온 돈을 남한테 맡겨서 굴리게 하기가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놈 갖고 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 잘 믿지를 못합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김정은도 외화가 있어야 뭐 벤츠도 사고 술도 사고 체제도 유지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 왜 그래 중국에서 보면 이제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도 있다고 하고 예.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외화벌이가 어떤 이제 수출 산업처럼 있는 거죠. 예.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있죠. 전문 있을 나가서 유럽에 나가서 김정은의 뭐 치즈만 전문 공세해 오는 사람도 있고, 이탈리아에 나가서 무역 대표로 가장해 가지고 또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사치품들 뭐 이런 것들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 루트들이 다 돼 있습니다. 아, 그 이제 공수해 오는 공수해 오죠. 근데 공수할 때 이번에도 북한에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북한 미사일들이 거의 100%가 외국산 부품 아닙니까? 그리고 75%가 미국산 부품이고 나머지는 유럽산 부품들 다 썼는데 미사일도. 그러면 우리가 제재 와중에 어떻게 저런 부품이 들어가느냐 하고 놀랐는데 그렇죠. 그 중국의 기업을 위장기업 설치를 해놓고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다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중국에서 북한 들어가는 건 또 중국이 눈 감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파는 기업들은 그냥 중국 기업에다 파는 걸로 알고 있죠. 아. 근데 그런 미사일이 들어가는 고도의 정밀 부품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못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중국에다가 위장 기업을 예. 만들어 놓고 결국 북한 들어간 건 다 중국에 수출됐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업들이. 예. 아, 그러면 이걸 또 이제 발라내기가 참 어려운 거네요. 어렵죠. 예. 야, 그래서 북한은 국제 제재를 받더라도 계속해서 그걸 뚫어낼 방법이 또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야, 오늘 근데 제재 받더라도 뚫어낼 방법은 있는데 문제는 그게 뭐 수출해야 돈 있어야 뭔가 이렇게 사올 수 있는데 지금 제재로 석탄도 못 팔고 수산물, 임가공 다 막혀버리니까 돈을 벌 길이 계속 막혀 있는 거죠. 근데 요새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우크라이나 포탄 팔아서 이제 좀 김정은은 기쁠 겁니다. 예. 포탄 팔아서 이제 필요한 것들 가져올 수 있으니까.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식량 생산량에 있어서 압도적이거든요. 예. 밀만 해도 매년 그렇죠. 9천만 톤씩 생산되고, 뭐 재작년 같은 데는 작년인가 풍작이 들어서 막 한 3천만 톤 이상 더 증산됐습니다. 가만 놔뒀는데도. 네, 네. 그러면 그 러시아는 수출할 때도 마땅치 않고 진짜 다 버릴 뻔한 걸 북한에서 그중에 100만 톤만 들여가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사실상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제 전 세계 다른 각국들이 제재를 하더라도 통제가 안 되고 안 그때 또 되고, 북한을 숨통을 좀 틔워주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중국도 역시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큰일 나요. 예. 중국 입장에서 보면 네.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옆에 붙은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북한이 아까 제가 북한 붕괴 상황시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네네.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 난민들이 중국을 우르르 밀려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아까 총 한 자루씩 다 차고 들고 들어가서 강도 짓하고 도망치면 네. 중국의 2년짜리 애들이 못 잡습니다. 2년짜리 무슨 무장 경찰 이런 애들이. 네. 10년 이 단련된 그리고 진짜 죽기 살기로 덤비는 그 강도들인데 우리가 뭐 도둑 하나를 경찰이 열이 잡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강릉 잠수함 사건 때도 봤지만은 그거 뭐 둘 잡겠다고 몇십만 명 동원돼도 잡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 도처에서 막 그렇게 털어내기 시작하면 동북이 치안이 붕괴됩니다. 근데 중국은 항상 망하는 공식이 동북이 어지러우면 중원이 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나라, 원나라, 뭐 청나라 다 할 것 없이. 예. 그래서 동북이 안정은 중국에서 핵심 이해관계고 예.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저 서쪽에서 저 티벳이라든지 이쪽도 좀 불안하고 그리고 해안선 따라 있는 지역하고 저 내륙 지역에 또 격차도 엄청나게 크고 여기다가 동북까지 불안정하면 중국 공산당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무조건 북한이 말썽 안 일으키고 그냥 존재하는 거. 조용히만 있어라. 만약에 그게 터지면 중국 곤란해지죠. 그래서 어쩌면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예, 대만 침공할 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좀 더 급진적인 대통령 나타나서 저거 막아야 되겠다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김정은 하나 아까 쉽다 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더 쉽죠. 탁 제거해 버리면 네. 폭탄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 파편을 중국과 한국이 뒤집어 쓰는 거죠. 예. 대신 북한만 붙게 되면 중국은 몇십 년은 대만 침공할 엄두를 못 낼 겁니다. 그거 정리하느라고. 그래요. 그런 존재였군요. 오늘 좀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가지고 여기서 네.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우리 동아일보 주성화 기자님 덕에 또 이제 모르던 거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또 친절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